주황색 내가 내는 뭘 yeah.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yeah.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두 번째 수업입니다. 어쩌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수요일 첫 시간에는 출석부를 불러볼까 합니다. 이름과 얼굴을 연결해 보는 거죠. 솔방울 친구들, 인터넷에서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사이버 학생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바람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지리 수능에서 기후단원 문제는 매년 3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바람 특성을 활용해서 지도를 분석하는 내용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수능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교 시험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간의 기온차가 동서 간의 기온차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태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은 쉽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겨울 기온은 해안이 내륙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지도를 등치선도라고 했죠. 지난 학습지 검사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렸던 지도 중 하나입니다. 지도에 가로선을 임의로 그어 보겠습니다. 가로선은 위도를 나타내죠. 같은 위도일 때 해안 지역의 기온이 내륙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여름에 천천히 달궈지고 겨울에는 천천히 차가워집니다.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안이 내륙보다 겨울 기온이 높은 이유입니다. 겨울 기온 특성 두 번째,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또 가로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같은 위도에서 동해안의 평균 기온은 여기 0 보이죠? 0도 정도인데 서해안은 영하 2도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똑같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요. 바로 수심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평균 수심이 약 50m 정도로 얕습니다. 동해안은 평균 수심이 약 1500m로 깊은 바다에 속합니다. 동해안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후 요인 푸르 분포에서 바다는 비열이 커서 겨울철에 덜 덥고 여름철에 조금 더 시원하다고 설명했었죠. 기온의 연교차는 남해안 쪽에서 북부 내륙으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은 바로 시베리아 기단과 이 북태평양 기단의 강도 차이 때문입니다.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 한 이 정도 북부 지역까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남부 지역까지 시베리아 기단으로 덮이는 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매우 춥지만 남한 지역은 적당히 춥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반면 북태평양 기단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강한 녀석이라 여름이 되면 북한 지역까지 한반도 대부분을 덮어버립니다. 따라서 북부 내륙 지역이 남해안보다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연교차의 특징 두 번째, 비슷한 위도일 경우 내륙이 해안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바다의 영향을 작게 받기 때문이죠. 육지가. 연교차의 특징 세 번째,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죠? 한 여기는 연교차 28도, 26도, 근데 동해안은 한 24도 정도로 나타나죠. 이것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동해와 서해의 수심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의 일교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교차는 1년 단위의 기온의 높고 낮음 차이, 그렇다면 일교차는 하루겠죠. 봄이 다가오면
날씨 예보에서 큰 일교차로 감기를 조심하라는 내용을 자주 듣곤 합니다. 기온의 일교차는 봄과 가을에 맑은 날에 크고 반대로 장마철엔 작습니다. 습도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수 특성 첫 번째,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 1300mm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수변 기후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기후 그래프를 보면 여름철 강수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뚜렷하게 비교될 만큼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장마 전선, 태풍 등의 영향으로 1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내립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 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복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기단은 만들어진 곳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은 실제 시베리아 모습인데요. 시베리아 지역은 차고 건조합니다. 그런데 사진으로만 보면 눈이 쌓여 있어서 눈이 많은데 왜 건조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이유는 한 번 내린 눈이 1년 내내 추운 기후 때문에 쉽게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 세 번째, 지형성 강수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 눈. 자, 수는 물수자니까요. 비와 눈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는 비 우자를 쓰겠죠. 눈은 설자를 쓰겠죠. 그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수다.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 눈의 대부분은 지형성 강수의 형태로 내립니다. 지형성 강수를 다시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형성 강수란 습한 바람이 산지를 만나 지형에 의한 상승이 일어나면 여기 바람바지 사면에 강수를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 골격을 이해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와 비가 적게 내리는 소우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지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죠?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빈칸을 채워 넣어 봅시다. 먼저 다우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섬 가운데 커다란 한라산이 있죠? 작년 수학여행에서 오설록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제주도가 다우지인 이유를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한라산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지형성 강수가 빈번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우지입니다. 남해안 일대도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입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이 노령산맥, 소백산맥 등에 있는 산지와 부딪히면은 지형성 강수 형태로 많은 비를 내립니다. 여기 한강 유역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서기류가 접근해 올 때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많은 비를 내립니다. 마지막 다우지 청천강 중상류입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북한 지역이죠. 청천강 중상류의 위치 기억해 둡시다. 청천강 중상류 또한 남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낙림산맥과 부딪히면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럼 다우지 이해했고요. 다우지의 대부분은 바로 바람 바지 사면이었다.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소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우지는 크게 두 곳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람 그늘 지역입니다. 지형성 강수의 바람 그늘 사면은 이미 비를 내린 뒤 건조한 바람이 내려가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둘째, 낮고 평평한 지역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강수 대부분은 지형성 강수라고 설명했죠. 습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산지를 만나지 못해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면 비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우지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개마고원은 낙림산맥과 한경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람 그늘 지역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소우지입니다. 이곳 영남 내륙 지역도 산지로 둘러싸인 바람 그늘 지역으로 소우지입니다.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크고 작은 산지가 분포해서 넓게 보면은 여기 영남 내륙 지역은 넓게 봤을 때 분지 지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람 그늘 지역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동강, 여기 이쪽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 하류 지역은 낮고 평평한 지역으로 지형성 강수가 일어나기 힘들어 강수가 적은 소우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와 그리고 비가 적게 내리는 소우지의 위치 특성을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겨울철 다설지를 설명하기 전에 학습지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북서계절풍의 영향 부분에서 이 영동지방을 지워주세요. 자, 겨울철 다설지 첫 번째,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지역, 이 호남 지역인데요. 호남 지방은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북서계절풍은 차고 건조하다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건조한 바람이 눈을 많이 뿌릴 수 있을까요? 북서계절풍이 시베리아를 지나서 여기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바다에서 많은 수분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울릉도 또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다설지입니다. 울릉도는 눈이 한번 내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는데요. 가끔씩 어른 키높이만큼 덮일 정도로 눈이 오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겨울철 다설지 두 번째,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강원도의 동해안 쪽은 겨울철 강수량이 상당히 많죠. 이곳은 바다를 지나며 습기를 머금은 북동기류가 북동 쪽에서 오는 바람이요, 태백산맥과 부딪히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주제, 우리나라의 바람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다릅니다. 계절풍 기후라고 공부했었죠? 왼쪽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날씨를 파악하기 위해 기압, 풍속 등을 나타낸 지도를 일기도라고 합니다. 이 지도가 바로 일기도입니다. 왼쪽은 겨울철의 일기도, 오른쪽은 한여름의 일기도입니다. 자, 일기도에서 이 H는 고기압을 의미합니다. 하이의 약자이죠. 자, 고기압이란 주변 지역보다 기압, 즉 공기의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L은 로우의 약자입니다. L은 저기압을 의미합니다. 자, 바람은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갑니다.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불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서쪽, 이쪽 시베리아 지역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측 지점에 저기압이 발달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쪽 고기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쪽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됐죠?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쪽 고기압이 우리나라와 일본 쪽 겨울철에는 반복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쪽의 고기압이,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는 저기압이 배치해 있는 일기 상황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북서계절풍이 탁월하게 불어옵니다. 여름철에는 반대로 시베리아의 저기압이, 그리고 한반도 남쪽으로 고기압이 발달해 있어서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이 일기도에서 어느 지역에 고기압이 있느냐,
반대로 어느 지역에 주로 저기압이 발달해 있느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 일기도가 겨울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름을 나타내는 것인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한반도로 태풍이 불어오죠. 태풍은 풍속이 초당 17m 이상입니다. 아주 매서운 바람이지요. 전주에 사는 우리들은 태풍의 무시무시한 바람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얼마 없을 겁니다. 작년 통합사회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었는데요. 태풍은 한반도 육지에 상륙하면 빠른 속도로 힘이 약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거제도에 살았는데요. 거제도는 남해안에 위치해 태풍을 직격으로 맞이하는 곳입니다. 어렸을 적 태풍이 불어온다는 뉴스가 뜨면 아파트 창문이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 집집마다 테이프와 신문지를 창문에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적도 기단은 태풍이 북상할 때 함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적도에 있는 기단이니 덥고 습하겠죠? 자, 자세한 태풍 이야기는 자연재해 주제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람 마지막 특성, 펜 현상입니다. 자, 펜 현상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합니다. 기단은 만들어진 곳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했죠. 오호츠크해는 우리나라보다 고緯도 지역이라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오호츠크해에서 해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졌으니 수변하겠죠. 오호츠크해 기단은 냉량 수변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오호츠크해 기단은 한반도의 북동쪽이 있으니 냉량 수변한 바람이 북동풍을 따라서 불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만날 때 펜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변한 바람이 높은 산지를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 지형성 강수에서 봤던 그림과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바람 바지 사면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 그늘 사면은 건조해진다는 지형성 강수의 특징은 같습니다. 자, 펜 현상에서는 여기에 바람 바지 사면과 바람 그늘 사면에서 기온 변화가 추가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지에 부딪혀 구름을 만든 공기는 이 온도가 해발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내려갑니다. 자, 바람바지 사면에서 비를 뿌린 공기는 이제 건조해지겠죠? 자, 건조해진 공기는 해발고도의 변화에 따른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건조한 공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더 차가워지고요.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더 많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건조해진 공기는요, 해발고도가 100m 내려갈 때마다 1도씩 기온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태백산맥을 통과한 바람은 이전보다 고온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펜 현상을 우리 조상들의 언어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호츠크해 기단의 발달로 불어오는 북동풍도 높새바람으로 부를 수 있겠죠. 우리 조상들은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을 영동지방, 서쪽 지역을 영서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동지방, 영서지방의 구분은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높새바람이 불어오면 영동지방은 일단 기온이 낮을 거예요. 그리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영서지방은 펜 현상이 일어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때 영서지방의 상황이 더 중요한데요. 높새바람이 불면 영서지방에서는 고온,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가뭄이나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바람이니까요, 산불 발생의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상대로 등교가 진행된다면 다음 주제는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겠지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조금 급하게 찍었는데요. 지금 월요일 아침이에요. 어젯밤에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너무 피곤해서 출근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드디어 교실에서 만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수요일 사회과실에서 2층 사회과실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해 둘 테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꼭 챙겨와서 우리 다양한 앱으로 수업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